이제는 한국 영화에서도 슈퍼히어로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할리우드 영화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던 어떤 슈퍼히어로들이 이제는 한국 영화에서 보이고 있죠. 과거에 우리에게도 초능력자들이 나오는 영화는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김청기 감독의 우레메가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가 아주 예전에 있었던 무당들이 도수를 쓰는 영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초능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에 가장 처음으로 봤던 작품은 아마 우레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우레메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일본식 특촬물의 아류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주인공은 초능력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구 그리고 디워의 감독인 심영래 씨가 형래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 엽돌기를 하면요 변신을 해요. 그래서 바로 에스퍼맨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 에스퍼라는 것 자체가 초능력자라는 의미죠. 형래라는 캐릭터는 원래 변신하기 전에는 좀 바보 같은 캐릭터인데 심영래 씨가 가장 연기를 잘하는 바로 그런 캐릭터죠. 그 와중에도 초능력을 써요. 변신하기 전에 형래도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같은 학교 여자의 주머니에서 어떤 여자가 저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돈 나와라! 돈 나와라! 하면은 주머니에서 돈이 뿅 나와서 식탁 밑에 있는 형래의 손으로 날아가는 거죠. 형래의 소나기로 1,000원짜리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그런 묘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초능력 컨셉은 굉장히 잘 먹혔고요. 그래서 우레메는 그때 당시에 우리 시대의 어떤 꿈과 희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엽돌기를 굉장히 연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엽돌기 하면서 가고요. 혹시라도 변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초능력자가 등장하는 영화들은 많이 달라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초능력자 같은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강동원과 고수가 등장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이때만 해도 한국형 초능력물이다 혹은 한국형 슈퍼히어로다 이렇게 부르기는 좀 어려웠었죠. 네, 결국 가장 중요했던 거는 무빙의 등장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디즈니 플러스가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한 작품이기도 했죠. 이 무빙 같은 작품, 그러니까 무빙부터 한국형 초능력자 슈퍼히어로물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 전에 마녀 같은 영화가 있었지만 마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의 아류였다면 무빙은 굉장히 성공적인 한국 히어로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할리우드에 비해서 이런 히어로 영화가 좀 많이 늦게 나타난 이유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화적인 이유 그리고 기술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적 이유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다루기엔 좀 길어서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하고요. 기술적 이유는 이해하기 쉽고 일목요연하죠. 초능력을 시각 효과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영화의 기술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쉽게 CG를 통해서 어떤 초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슈퍼히어로들의 능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 한국형 히어로 영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도 계속 대두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빙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실 강풀 작가는 무빙 이전에도 타이밍 같은 만화 그런 작품을 통해서 초능력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초능력자의 능력을 다루는 데에 대한 어떤 고민, 초능력자의 능력을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이 있었고요. 그래서 강풀 작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무빙 같은 성공적인 히어로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 얘기할 때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슈퍼히어로들은 반드시 그 힘에 제약을 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능력이든 간에 일단 제약을 걸어놓고 그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미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제약이 없는 능력은 슈퍼히어로 영화를 망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블 작품 중에서는 스파이더맨을 생각할 수 있겠죠. MCU가 아니더라도 그냥 스파이더맨 시리즈 생각을 해보면 스파이더맨의 능력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만능이 아니죠. 그리고 거미의 능력을 모사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은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파이더맨이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래서 스파이더맨의 시그니처인 웹스윙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히어로들은 많이 있는데 그 히어로들이 저는 그렇게 개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검이라고 하는 특징과 개성, 그리고 하늘을 날지는 못하지만 그에 준하게 빠르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 끝에 나온 웹스윙이라는 기술이 스파이더맨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언맨 같은 경우, MCU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토니 스타크는 천재지만 수트를 입지 않으면 일반인이라는 설정이 있죠. 그리고 그의 수트의 능력에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작품에서는 수트가 망가지거나 벗겨지거나 하는 상황이 드러날 때마다 긴장감을 줘요.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트가 망가졌을 때 혹은 수트가 벗겨졌을 때를 대비하는 토니의 준비가 있고요. 그 준비해둔 것들이 등장하면서 또 재밌어지거든요. 토니의 수트를 망가뜨릴 수 있는 카드를 상대가 제시하고 그 망가진 수트를 극복할 수 있는 카드를 또 토니가 제시하고 또 상대방이 비장의 카드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재미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토니의 수트가 절대 부서지지 않는 수트다. 나노 수트인데 이 나노가 없어지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제약 없는 능력을 만들었다면 영화의 재미가 확 없어졌을 거예요. 오히려 토니는 수트가 없을 때 일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이 생기고요. 수트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무적은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긴장감과 재미를 줍니다. 그게 이제 슈퍼히어로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가장 못한 영화가 바로 연상호 감독의 염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염력이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염력 같은 작품에서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거는 히어로의 능력. 그러니까 류승룡 씨가 연기한 캐릭터가 염력을 사용하는데 그 능력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그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제약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상상력의 부족 때문에 어떤 긴장감도 생기지 않고 재미도 생기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엑스맨 시리즈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엑스맨 시리즈 데오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까지, 특히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는 저는 히어로 영화 역사에서도 꼽을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데오퓨 때까지는 최고의 영화였던 엑스맨 시리즈가 왜 아포칼립스와 다크 피닉스 때는 망했느냐, 저는 그 이유를 진 그레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아주 많은 히어로들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 히어로들의 능력에는 다 각자의 제약이 있고요.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디까지나 능력의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재밌는 거잖아요. 찰스 자비에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매그니토가 정신파를 차단하는 투구를 쓰면은 공격을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강력한 정신계 능력을 갖고 있지만 본인은 장애가 있어서 걸어다니지 못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재밌었었는데, 근데 이제 아포칼립스랑 다크 피닉스는 뭐가 문제냐, 상대가 누가 됐든 얼마나 강하든 뭘 하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던 간에 그냥 진 그레이가 피닉스 포스만 발동하면은 딸깍하면 끝나잖아요. 가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나는데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아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어로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강하거나 무한하거나 제약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 작품을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은 하이파이브, 강영철 감독의 작품이죠. 써니라든지 과속 스캔들 뭐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되게 재밌는 감독이다, 그리고 정말 코믹한 이야기를 잘 만드는 감독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슈퍼히어로와 코미디의 어떤 조합, 이런 거를 만들어냈는데 저는 이거는 통하는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통하는 작품이다. 그리고 강영철 감독의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들의 이야기가 좋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입장에서 지금 어떤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초능력자를 다루는 이야기 각본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반갑기도 했고요. 보면서 이제 배울 점도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리뷰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 책 인생영화 20일이라는 저의 세 번째 책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리뷰를 봐주시는 여러분, 정말 저 나름대로 제가 출연하는 시네마지옥에서 최고의 작품이다, 추천한 작품들 중에서 최고다 싶은 작품 21편을 모았고요. 그리고 제가 시네마지옥이란 프로그램, 그리고 제가 좋은 영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한 것들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링크로 가셔서 책을 꼭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2권 사세요.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주성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누구나 주성치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 다만 이제 이 영화에서 주성치에 좀 마니악한 면은 좀 빠져있는 그런 주성치 스타일의 영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영철식 코미디가 굉장히 조화롭게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좀 주성치랑 1대1 비교는 조금 어려운 게 주성치는 그 자체로 뭐 좋은 감독이기도 하지만 또 대단한 배우고요. 그리고 그의 작품에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패러디들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정말 덕후스러운 패러디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김용 작품에 나오는 그런 무협 항룡 18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번 작품 하이파이브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기술명 쓰는 장면 있잖아요. 자기 기술명 외칠 때 그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 작품은 강영철 감독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해가지고 근데 아마 월화천충이라고 한 거 아닌가요? 무협지 기술 이름인가? 아무튼 저는 들리기에 월화천충이라고 들려서 이거 블리치 패러디인가? 지성이가 블리치 기술명을 베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지 아닌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주성치 얘기를 꺼낸 거는요. 이 작품의 톤 앤 매너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코믹해요. 주성치의 작품처럼 코믹하고 가볍기 때문에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주성치의 소림축구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 그러니까 그 소림축구를 여러분은 좋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영화 하이파이브도 충분히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그런 주성치 영화 종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영화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지한 히어로 영화, 어떤 고뇌,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진지한 갈등, 히어로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이 작품은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초반에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유치함을 참으실 수 있고 이런 영화가 취향이다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 좀 진지한 거 원해 라든지 나 이런 유치한 건 딱 질색이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개를 돌리세요. 그게 맞습니다. 자, 영화는 이제 한 사람이 어떤 한 신비한 사람이 장기 기증을 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이 6개의 장기를 이식을 할 수 있는데 각막하고요, 심장, 간, 췌장 이런 것들이죠. 폐 그리고 신장 이렇게 해서 6개 아닌가요? 각막, 심장, 간, 췌장, 신장, 폐 맞나? 아무튼 이렇게 6개인데 그 6개를 이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원본이 되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거는 그대로 남겨놓고 영화는 진행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후속작 떡밥인데 아무튼 떡밥을 남겨놓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공은 심장을 이식받은 소녀 완서가 되겠습니다. 태권도 시합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심장병을 앓고 있죠. 그래서 심장의 이식을 받고 이제 손목에 문신이 생기고 엄청난 신체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오정세 씨가 아버지 역할인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딸이 너무 걱정되고 몸도 너무 약하고 심장병 있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지켜주고 싶고 아빠로서 딸 앞에서 뭔가 좀 보여주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저는 보는 내내 이 아빠와 딸의 관계가 너무 재밌어서 많이 웃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소녀의 신체 능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걸 알겠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내구력도 강해졌어요. 아마 영화에서 제대로 안 나와서 그렇지만 뭐 망치로 때려도 끔적도 안 할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왜 그런 내구력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내구력이 생겼고 근력도 초월적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MCU에 나오는 슈퍼솔저 혈청을 받은 슈퍼솔저들 그들이랑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거의 슈퍼맨에 가까운 능력입니다. 원더우먼이나 슈퍼맨에 가까운 그런 신체 능력.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도 빠르게 달리고요. 그리고 파괴력이 엄청나고요. 내구력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달리는 차에 부딪혀도 끄떡없을 거고 벽을 막 부수면서 건물을 다 파괴할 정도로 날아가고 막 기둥을 부수면서 몸이 부딪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내구력을 가진 말 그대로 엄청난 초능력자인데 사실 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파과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성 액션 격투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여성 초능력자 격투 히어로 이런 존재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환영합니다. 게다가 이 친구 완서라는 캐릭터는 성격도 되게 천진하고 배우도 어떤 특유의 똘망똘망함 요거를 되게 잘 살렸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캐릭터로서는 저는 되게 완성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뭐랄까요? 격투 장면에서도 꽤 거친 면도 있었고 피를 왈칵 쏟는 부분에서는 좀 폭력적으로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완서다운 톤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능력치의 문제인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도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하이파이브라는 이름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 5명의 서사를 모두 읊어야 된다는 어떤 족쇄, 그거를 스스로 짊어맨 영화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이라는 인물이 지닌 어떤 과거사, 작가를 지망했는데 표절을 했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악플에 시달리고 자신감을 잃은 사람,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제 기동, 잘생긴 기동이죠. 기동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실명 사건을 경험했는데 친구들한테 외면당했던 그런 어떤 트라우마 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녀가 겪은 굉장히 슬픈 사건, 참 되게 전 보면서 그 장면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차 한 잔 마시고 가요 라고 하면서 쓰러진 소방관의 아내분이 진짜 입에 마치 칼을 문 것처럼 선녀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는 사실 강현철 감독이 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가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약하고 또 자기 안에 원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런 일을 만들어낸 사람을 바로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되게 슬프고 진지했는데 한편으로는 선녀의 아픔을 드러내는 데에는, 그리고 선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를 드러내는 데에는 되게 좋은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선 같은 경우는 이제 존재 자체가 설정이죠. 왜냐면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전 무엇보다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루저리즘,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루저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뭔가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응원하고 돕고 그러면서도 이겨내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저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작품은 썬더볼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썬더볼츠는 그래도 약간 프로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완전 초짜라는 게 좀 다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새신교의 교주죠. 영춘인데, 영춘은 노년 버전은 신구씨가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청년 버전은 박진영씨가 연기를 했는데, 청년 버전의 영춘의 카리스마가 노년 버전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근데 뭐 그건 좀 어쩔 수 없긴 하죠. 캐릭터 자체가 사이비 교주라는 느낌이고 박진영 씨는 또 너무 젊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청년 영춘이 되면서 막 옷을 막 벗고 상의 노출 막 많이 하고 이러는데 전 그게 좀 이상하진 않았어요. 거슬리진 않았고, 오히려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새신교 영춘은 이 새신교의 교세라거나 혹은 이들이 하는 일들, 새신교가 저지르는 어떤 악행들, 그런 어떤 구조,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가볍게 묘사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영춘이 그 후반부에서는 진짜로 사람들을 고쳐준 거잖아요. 그거 자기 능력을 이용해서. 어쨌든 그건 선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묘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주제의식을 가로막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춘이라는 인물이 반드시 몰락시켜야 되고 반드시 파괴해야 되는 그런 인물로 나와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영춘의 악함을 잘 표현하지는 않은 것 같다. 조금 더 영춘이 나쁜 놈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코미디 전 좀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강영철 감독의 코미디 너무 좋았고, 영화 중간에 나오는 키스씬, 이 영화의 거의 유일한 키스씬인데 저는 그 키스씬 때부터 이 영화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웃겨서 야, 이런 개그를 역시 강영철이다라고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이제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냥 너무 웃기다 하면서 봤습니다. 다만 이 영화의 최대의 단점은 뭐냐면 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주인공인 완서나 지성이 같은 능력은 되게 쉽게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고 직관적인데, 특히 이제 지성 같은 경우는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게 하면은 막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한계나 제약도 잘 이용하고 있는데, 전 나머지가 좀 문제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동이 같은 경우는 해킹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해킹 능력을 활용만 하면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무엇이든 다 가능한 그런 수준일 텐데 그 부분을 잘 표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동이가 그런 진짜 엄청난 능력을 뭐든지 다 해킹할 수 있고 전자기장에 다 개입할 수 있고 이것만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걸로 고작 한다는 게 노래 틀어주는 주크박스 정도의 역할이다라는 부분이 좀 몰락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라면 저는 오히려 전장 전체를 설계할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팀원들을 좀 서포트하는 완벽한 능력자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기동의 능력이 아직 다 개화하지 못했다는 설정이겠지만 좀 활약이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약선의 능력 같은 경우는 되게 이해하기는 쉬운데 좀 단조로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약선이 자신의 능력, 그러니까 상대의 아픈 부분을 빨아들이는 그 부분을 거꾸로 이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다른 방식으로 좀 연마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라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치료 능력밖에 없다 보니까 뒤에 가서 전투가 진행되면은 약선이 활약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빠르니까 이게 맞상대할 수 있는 게 완서밖에 없는데, 완서가 밀리거나 어디 처박혀버리면은 나머지는 그냥 무방비로 노출된 일반인 같은 그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설계가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서브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드래곤볼에서 덴데 정도의 위치?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애매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가장 크게 문제였던 거는 역시 선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녀의 능력이 이 모두의 힘을 이렇게 모으거나 이동하거나 하는 건데, 그 능력이 굉장히 애매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설명도 적고, 좀 정확히 그 힘을 어떻게 모아서 얼마나 이동을 시키는 건지, 그 이동을 시키고 나면은 능력이 어느 정도로 변화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묘사가 좀 적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녀가 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선녀의 능력이 영춘에게는 굉장히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카운터인데도 그런 부분이 잘 부각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아쉬운 거, 마지막 장면에서 아쉬운 거는 이 하이파이브 멤버들의 협력이라든지 합동 플레이에 대해서 좀 정교하고 굉장히 치밀한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점이 전 좀 아쉬웠어요. 예를 들어서 영춘에게 맞설 수 있는 신체 능력이 완서에게만 있다 보니까 다른 멤버들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믹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트릭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완서한테만 너무 집중이 되니까 그거를 벗어나려면 다른 인물들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치밀한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성이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날려버리는 것도 가능하고 빨아들이는 것도 가능한데, 그렇다면은 완서가 싸울 때 뭐 영춘이 막 날아다니고 할 때 원거리에서 사격을 해준다든지, 혹은 뭔가 완서를 때리려고 이렇게 휙 날아가는 영춘이 있으면 바람을 불거나 혹은 빨아들여서 그의 기동력을 크게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서포트를 하는, 혹은 뭐 영춘이 견디기 어려워하는 어떤 가스 같은 거를 폐에 담았다가 뿜어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서가 싸울 때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 거는 이제 기동이나 약선이도 마찬가지인데, 기동 같은 경우는 번개라든지 전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을 이용해서 어떤 영춘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춘의 폰을 해킹하면은 그의 어떤 과거 영상이라거나 뭐 여러 악행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다 사람들 모여있는 대형 화면에 튼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영춘이 그거를 신경 쓰게, 주의를 흐트러뜨리게 만들어서 완서에게 기회를 만들어준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고, 약선 같은 경우는 뭐 치료를 반대로 해서 데미지를 준다거나, 혹은 지성이 숨을 뱉을 때 계속 숨을 뱉으면 폐가 데미지를 입잖아요. 그 폐가 데미지를 입을 때 그 데미지를 흡수를 해주는 거죠, 옆에서 계속. 그리고 뭐 그거를 기동이나 혹은 후레쉬걸이 와서 물이나 뭐 이런 걸 계속 보충해줘서 지성이 폐에 데미지를 입지 않고 계속해서 연속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무한히 숨을 내뱉게 했다면, 그랬다면 영춘에게 좀 더 위협이 되지 않았을까? 그 외에도 뭔가 이들의 능력을 잘 이렇게 조합해서 좀 더 트리키한 싸움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영춘도 문제죠. 영춘 같은 경우는 영춘이 지닌 능력이 어째서인지 뒤로 가면 되게 강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왜 강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지 않았고, 반면에 이제 선녀가 힘을 모아서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는 왜 신체 능력이 강화되지 않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최장의 고유 능력인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후반부의 싸움이 전 단조롭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이 영화는 후반부의 영춘과 하이파이브의 어떤 대립, 그 대결이 하이라이트인데, 그 하이라이트의 대부분이 이제 완서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단조로웠다, 좀 지루했다, 이 부분에서의 고민이 이 영화에선 되게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히어로가 왜 되어야 되느냐, 히어로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없는 영화, 그냥 착한 사람들의 그런 영화, 깊은 어떤 고민이나 혹은 메시지 이런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가벼운 영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점을 준다면 10점 만점에 5점 정도고요. 좋은 코미디 히어로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보신다면 크게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속작이 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아인 씨의 그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후속작을 찍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큰 영화입니다. 다만 이런 종류의 팀업 무비, 슈퍼히어로 팀업 무비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성이 있고 또 충분히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한 것만으로도 한국형 히어로 영화의 미래가 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영철 감독이 충분히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이파이브 리뷰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